생명을 냈어요. 가만 놔도 뭐 이제 박정희는 무너지게 되었는데 왜 죽이냐? 왜 총을 쏘가지고 민주주의를 살리라고 그러냐? 그거는 잘못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우리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아니, 그걸 박정희는 죽이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기본 동기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 얘기와 같이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에는 방법이 옳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법률상으로는 충분히 그 사람을 변호하고 그 사람을 극형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우리들은 법률상 의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상당히 규절이 있었죠. 80년 1월 22일 항소심이 시작됐다. 한쪽에선 민주화의 열망이 뜨거웠지만 다른 한쪽에선 신군부의 권력 장악 과정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 재판은 김재규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항소심 공판이 열리던 날 황인철의 공책에는 상심상이라는 세 글자가 크게 적혀있다. 김재규는 마음을 비우겠다는 자신의 심경을 이 세 글자로 황인철에게 토로했다. 황인철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재규의 구명운동을 함께 벌여나갔다. 김재규를 극형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생각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열망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었다. 김재규의 구명운동도 결국 황인철 변호사가 뒤에서 주관한 거예요. 그것도 하는데 윤보선 씨가 도움되고 또 그때 그 김윤희의 어머니 김한림 여사 그분도 그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돌리다가 나중에 수별하기 때문에 막 도망가고 이제 그런 결국 학생들 캐도릭 이리부터 한 거죠. 그때 내가 또 농담 비슷한 얘기지만 그 당시 김재규가 재판받고 있을 분위기 5.17 직전이지. 5.17 직전까지 분위기는 대통령 후보자들보다 인기 더 좋았다고. 내가 김영삼 씨보다 인기 나왔다고. 내가 그래 비교를 한다고. 그때까지는 5.17이라는 게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들을 진압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5.17과 함께 80년 서울의 봄도 끝이 났다. 민주인사들이 대거 구속됐고 김재규에 대한 변호인들의 접견도 금지됐다. 그리고 사흘 뒤인 5월 20일 김재규에게는 사형이 확정됐다. 그날 황인철은 김재규를 마지막으로 접견한다. 그 자리에서 김재규는 자신의 마지막 심정을 고백했다. 변호인들에게 감사합니다. 대장부가 이 세상에 나서 국민들의 자유를 회복시켰다는 자부심을 갖고 갑니다. 민주주의가 우리 곁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나 곁을 떠나면 아쉬운 것이니 절대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즐겁게 갑니다. 김재규의 사형이 집행된 것은 나흘 후인 5월 24일이었다. 김재규의 사형은 황인철에게 단순히 변론을 맡은 사건의 패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길었던 독재 권력과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가 처음 인권 변호에 뛰어든 것은 유신 헌법의 서슬이 펄었던 70년대 초였다. 나는 무슨 황 변호사님이 엄청난 정의감이나 또는 엄청난 리더십이 있어서 맡았던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피고인 가족들이 어디 호소할 데 없어서 찾아와가지고 얘기할 때 차마 그냥 가게 할 수 없어서 맡기 시작한 것이 황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의 길로 들어선 시작이 아니었나. 1974년 황인철은 변호사 사무소에서 연수를 받던 한 학생으로부터 친구의 변호를 부탁받게 된다. 민청학년 사건으로 구속된 학생 중의 한 명이었다. 4월 25일 중앙정보부의 발표에 의하면
민청학년 사건은 학생 조직이 조총련, 공산당 등과 모의해 국가 전복을 꾀한 사건. 그러나 발표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유신 저항 운동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극약 처방한 거지. 이번에 한번 이 뿌리 뽑는다. 데모하는 거 말이지. 그러니까 데모하는 4월 3일 날 기해가지고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고 거기에 가담한 자, 뭐 찬동한 자, 뭐 모두 다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을 긴급조치 4호. 민주학년이라는 그 당시에 유신 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 이 제도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조치 아니에요. 헌법을 개정하는 걸 원하는 사람 그 말만 하면 잡혀다가 15년 징역사 하게 돼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헌법 개정 운동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얼마든지 인권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은 사람은 해방 이후 최대인 1204명, 기소된 사람만 180명에 달했다. 황인철은 이 사건의 변론을 맡기로 하고 동료 변호사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홍성우, 조준희, 이돈명 변호사가 합류했다. 7, 80년대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여 변론을 맡게 된 것이다. 민주항해 때도 물론 나는 그때 기독교 KSCF라고 거기서 병원 의뢰를 맡았지만은 그것도 주관을 한 거는 전부 황인철이에요. 황인철이가 뭐 임광규 변호사 자기 동기들 민병국 변호사 뭐 동기 동창들 불러들이고 나는 또 이제 또 그래 불려가고 이래 가지고 난 개인적으로 김지아한테도 물론 사건 의뢰를 맡았지만은 그 기독교 단체는 결국 황인철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다 배분도 되고 그래 된 거예요. 아주 역할이 크지 그러니까. 74년 6월 15일 군사법정에서 시작된 공판은 3개월 동안 계속됐다. 그해 8월 결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까지 포함해 무려 14명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황인철은 재판에 분노했다. 나는 피고인의 무죄를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유죄 판결이 떨어지리라는 것도 의심치 않습니다. 변호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토로될 지경에 이르면 도대체 이 재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황인철에 이어 강신옥이 변론에 나섰다. 과연 법은 정치나 권력의 시녀가 아닌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피고인들과 뜻을 같이하여 피고인석에 앉아있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법살인입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돼 강신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변호사가 변론 때문에 구속당한 세계 최초의 사건이었다. 황인철은 다시 강신옥을 위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조직했다. 강신옥은 재판에서 10년형을 선고받은 후 징역 6개월을 살다 풀려나왔다. 그래서 내가 황인철이한테는 그때 황인철 뒤에서 이제 내 들어가면 안 돼 또 나를 위해서 변호인들 뭐 90몇 명, 100명 정도 이상 변호사 전체가 이제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다 소위 대규모의 변호인단이 구성되고 뒤에서 그러니까 황인철이 또 고생했지. 그래서 내가 황 변호사한테 나는 들어가는데 소질이 있고 황 변호사 뒤에서 치닥거리 하는 전문가라고. 민청학년 재판이 끝나고 3달 뒤인 11월 27일 민주회복 국민선언이 있었다. 민주화 운동의 범국민적인 전개를 위해 민주회복 국민회의가 만들어졌고